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할 저는 국립환경과학원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해서 배워갈 목수연입니다. 연구관님, 버려진 폐기물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폐기물을 재생시킬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폐자원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폐자원 에너지화라고 합니다. 폐기물을 1차 처리해가지고 폐기물을 연료원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기, 열, 도시가스, 심지어는 수송용 연료 등의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폐자원 에너지 과정은 폐기물에 대하여 발생 억제, 즉 먼저 감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마 들었을 텐데 재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회수하는 것, 그것을 폐기물 에너지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안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 가치 사슬로는 먼저 수집을 해서 어떤 프로세싱을 거쳐 가지고 에너지 회수 또는 처분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폐기물을 수집하고 다양한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 에너지로 회수하고 나머지는 처분한다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폐기물 관리에 앞서가는 유럽이나 그리고 북미 그리고 심지어는 아시아, 퍼시픽 이런 경우에도 전체 폐기물 관리에서 최소한 50에서 80% 정도는 이렇게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처리하기 전에 최대한 폐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것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폐기물 에너지화를 실현하고 있나요? 그럼요. 우리나라 정부도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에너지 자원화가 주요 가치 사슬로 추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더욱 이 부분에 대하여 투자 개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폐자원 에너지에 포함된 항목이 광범위하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태양광의 투자가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전체의 42.1%에 달하지만 바이오 또는 폐기물 기반 재생에너지도 또한 투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각각 27.8%, 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많습니다. 바이오 기반 재생에너지에는 바이오가스, 메릭가스, 바이오 디젤, 우드칩, 우드 펠렛, 폐목재, 하수 슬러지 SRF, 바이오 SRF 등이 있고 이들의 재료는 폐기물 및 생물 기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요. SRF, 이게 대체 뭔가요? SF도 아니고 SRF, 이게 뭐죠? 네, 좀 어렵죠? SRF는 Solid Refused Fuel로서 고형 연료 제품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순화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펠렛이나 간단하게 폐기물을 파쇄해서 플러프 상태로 제작해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폐자원 에너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연구관님, 그럼 폐기물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종류에는 어떤 게 있죠? 폐기물 기반 재생에너지요. 거기에는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폐기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열애수를 하거나 시멘트 알죠? 시멘트에 들어가는 킬른의 보조연료로 쓰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SRF 또는 정제해서 기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폐자원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폐자원 에너지 체계도입니다. 폐기물은 재활용 단계에서 소각열 에너지 회수와 SRF 제조를 하게 되는데요. 또한 유기성 폐자원은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 에너지화를 하게 됩니다. 또 처분 과정에서, 즉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소각 여열을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SRF를 이용해서 활용하며 매립 과정에서도 가스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매립가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폐자원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에너지는 WTE, Waste to Energy, EFW, 에너지 프롬 웨이스트라고 불리며 폐기물의 1차 처리 또는 폐기물을 연료원으로 처리하여 전기 및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폐자원 에너지는 발생 억제,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자원화 안전 처리 단계를 거쳐 에너지화가 됩니다. SRF는 솔리드 리퓨즈 퓨얼의 약자로 고형연료 제품을 뜻하며 펠렛이나 폐기물을 파쇄 후 플러프 상태로 제작해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폐자원의 종류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먼저 유기성 폐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기성 폐자원에는 알고 있는 이제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 가축 분뇨, 또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뇨, 하수 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 찌꺼기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 유기성 폐자원의 80%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하는 하수 처리 정책을 23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시키는 계기는 해양 투기를 하거나 옛날에 또 매립을 했었는데 이것이 전면 금지가 되어서 처리 차원에서 사실은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유기 물질들을 산소를 공급하지도 않는 그런 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이 쉽게 분해하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도 발생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가스고 이것이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게 된 것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이 바이오가스로 잘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네, 저희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류, 그리고 가축들이 배설하는 가축 분뇨, 또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찌꺼기, 동식물성 잔재물 등 방대한 그런 양들이죠. 이 중에서 가축 분뇨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음식물 및 하수 찌꺼기는 그에 비해서 조금은 양은 적지만 농도가 가축 분뇨에 비해서 한 4-5배 이상 그렇게 높기 때문에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유기성 폐자원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며 연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현재 유기성 폐자원은 76.7%가 퇴비 또는 액비로 처리되어서 이 생산된 퇴비 액비를 과다 살포하는 경향이 좀 생기게 되다 보니까 각종 토양이나 또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그런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 목적에서도 바이오가스를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빨리 바이오가스화 해야 한다는 거죠? 처리 시설이 부족하진 않나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네, 맞는데요. 바이오가스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10,000개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23년도 기준 아직도 시설이 112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단독으로만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하는 30개, 가축 분뇨 처리하는 3개의 시설이었으나 최근에는 이 3가지들 음식물, 가축 분뇨, 하수 찌꺼기 이런 것들을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 처리는 대부분 하수 처리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하수 슬러지의 베이스에다가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전체 시설 용량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383,100만 루베인데 자체나 또는 외부 공급에 반반이 들어가고 있고요. 발전은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22.3% 정도, 도시가스는 아직 미약한 한 4.5%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수를 늘리고 적극적으로 바이오가스 산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2024년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바이오가스와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바이오가스는 사실 사람의 소화 기능하고 매우 비슷한데요. 네, 먼저 사람이 치아에서 음식물을 파쇄하듯이 먼저 파쇄를 하고 그 다음에 선별을 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위에서 소화를 하듯이 혐기 소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이오가스고 이를 잠깐만 전처리를 하면은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체 액체도 나오는데 고체는 탈수 케이크로 주로 퇴비화를 하고 있고요. 액상은 전처리를 한 후에 하수 처리장에 보내서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의 모식도를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스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네, 물론 초반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문제점, 어려움들이 많이 노출됐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배관 직경이 처음에는 작아서 막히는 폐색 현상이 발생하였고요. 또 특히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접합 부분이나 곡간 부분, 이런 부분에서 빈번히 그런 작업의 어려움들이 발생하였었습니다. 또한 소화조에서는 전처리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닥에 그런 그림과 같이 보는 조개 껍데기 보이잖아요. 이런 그 파쇄된 조개 껍데기 같이 무거운 물질이 침전돼서 퇴적물로 발생되기도 하고 과부하 투입으로 인해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었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설계할 때의 예측치가 사실 좀 적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 설비 및 발전기 용량이 오히려 작게 되어서 소화가스를 충분히 전처리를 못해서 품질 저하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이용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사업 초기에는 많은 현장에서 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 기술팀을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시설이 거의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은 바이오가스화가 잘 이뤄지고 있나요? 네, 그럼요. 우리나라는 바이오가스가 주도국인 이유국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초반 미흡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이오가스는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적극 활용 가능하며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매우 치밀하고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89번으로 바이오가스화가 음식물 및 가축분뇨 등에 대해서 통합 처리하도록 되어졌고 제도 마련, 생산 이용 등 확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3년 12월에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시행되고 25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적용되는 유기성 폐자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거기에 은폐수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촉진법에는 의무 생산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는 공공 의무 생산자이고 가축 분뇨 및 음식물류의 일정 규모 이상 배출자 또는 처리자에 대해서는 민간 의무 생산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목표제를 제정하고 그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도시가스 발열량에 비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영을 위해서 바이오가스 촉진법에서는 지원할 근거를 만들고 또 바이오가스 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설과 기술 지원이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를 촉진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되겠네요. 물론이죠. 폐기물 처리, 신재생 에너지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바이오가스 사업은 첨예하게 진행해야 할 책임임에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축 분뇨,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뇨, 하수 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 찌꺼기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정부는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의 80%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하는 하수 처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은 76.7%가 퇴비 또는 액비로 처리되어 각종 토양이나 수질오염에 심각하게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으로 이에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과정은 먼저 폐기물을 파쇄하고 선별과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혐기소화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바이오가스이며 이를 전처리하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고체는 탈수 케이크로 주로 퇴비화되며 액상은 하수 처리장에 보내 연계 처리를 합니다. 바이오가스화로 초기에 발생한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배관 직경이 작아 접합 부분이나 곡관 부분이 막히는 폐색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두 번째, 소화조에서 미흡한 전처리로 무거운 물질이 침전되어 퇴적물로 발생하거나 과부하 투입되며 고장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시 예측치에 대한 오류로 품질 저하, 미이용 등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이오가스화의 주도국인 EU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미흡을 뛰어넘어 EU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가스는 적극 활용 가능할 뿐더러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정부의 치밀한 계획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은폐수 등의 유기성 폐자원에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공공의무 생산자로 가축 분뇨 및 음식물류의 일정 규모 이상 배출자 또는 처리자에 대해서는 민간의무 생산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폐기물 소각열 회수 및 열분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열 회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제3조에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는 것처럼 각종 폐기물을 소각한 다음 에너지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에너지화 시킬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소각열인데요. 열을 에너지화할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연료, 열, 전기 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해당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는 재활용 정의에 고용연료,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그리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와 함께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소각시설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있나요? 먼저 폐기물 소각시설은 22년도 현재 340개 정도로서 공공이 180개이고 자가나 중간 처분 시설에서 각각 81개 및 76개가 있습니다. 일일 32,424톤 처리 능력으로 연간 약 840만 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거죠. 폐기물 소각시설의 에너지 이용은 총 12.4 100만 기가칼로리를 발생하며 외부 및 자체 사용 공급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80% 정도는 열로 이용됩니다. 나머지가 전력입니다. 소각 및 매립에 대해서는 그 양을 국가적으로 지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키로당 폐기물에 대하여 생활 폐기물은 매립 15원, 소각은 10원이고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에 대해서는 가연성은 매립이 25원, 좀 세지요. 소각은 10원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대하여 감면하는 기준도 있는데요. 매립을 한 다음에 이것을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50에서 100%까지 감면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고요. 소각열 회수 이 부분도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서 감면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소각열 에너지 회수를 75에서 30%까지 회수하게 되면은 비례해서 감면 비율도 75에서 30%까지 해당됩니다. 인증서 발급 기준으로 24년도에 총 75개 호기가 있는데요. 이 25개 호기 중에서 에너지 회수 효율을 살펴보면은 75% 정도가 31개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은 60에서 65% 사이 효율이 28개 정도이고 그 이하가 한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소각열을 회수하는 공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소각열 회수 시설의 공정 과정은 크게 인풋,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전력과 폐기물, 보조연료인 소각열, 연소공기, 보조연료 투입이 되면은 회수 공정에서 전력, 보조연료, 증기, 온수, 또 가스 배출, 소각 잔재물 등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시설 공정 과정을 거칠 때 에너지 회수율이라는 것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그럼요. 에너지 회수 효율은 소각 시에 투입되는 폐기물 잠재 에너지 및 소각 보조 연료를 생산 에너지에서 보조 연료 및 기타 유입 에너지로 나눈 값에다가 경험치인 0.97을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소각열 회수를 통해 나온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또 얼만큼 쓰이죠? 각 열회수는 생활 폐기물의 경우 주로 88%가 주로 이제 증기나 온수 이런 걸로 외부 판매하고 있고요.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는 좀 다른데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95.8%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주로 제지 공장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자체 여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공기 주입으로 연소하며 스팀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소각이나 최소 공기로 주로 폐플라스틱을 고온 연소해가지고 합성 가스를 생산하는 가스화와는 달리 열분해는 플라스틱을 기본적으로 산소가 없는 무산소 상태나 또는 저온 상태에서 발생하는 왁스를 정제해서 중질류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화학적 재활용 시설로 분류가 되었고요. 재활용 목적이 아닌 기존 열분해는 재활용이 아닌 열분해 소각시설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열분해는 23년도 기준에 전국에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23개 업체가 있는데요. 67,103톤 정도를 처리하면서 24,677톤을 정제유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주로 충청도, 전라도, 주로 아랫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분해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다국적 석유 및 화학회사인 바스프, 쉘, 네스트 등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산 제품은 주로 PE나 또는 PP와 같은 연료인 열분해 등을 생산하며 일본 및 캐나다에서는 좀 다른데 가스화를 주로 해가지고 가스나 메탄올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각열 회수란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제3조에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각열 회수는 각종 폐기물을 소각한 후 에너지화하는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는 재활용 정의에 고형연료,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그리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와 함께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각열 회수를 통해 나온 에너지는 생활 폐기물의 경우 88%가 증기, 온수 등으로 외부 판매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는 95.8%가 주로 제지 공장에서 생성된 에너지로 자체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 시설은 2022년 기준 약 340개로 공공시설 180개, 자가시설 81개, 중간처분시설이 76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 일일 32,424톤 처리 능력으로 연간 약 840만 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및 매립에 대한 양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1kg당 폐기물에 대한 생활 폐기물은 매립 15원, 소각 10원, 사업장 폐기물은 매립이 25원, 소각은 10원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준도 있는데요. 매립 후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50에서 100%, 소각열 에너지를 75에서 50%까지 회수하면 그에 비례하여 75에서 30%까지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소각열 회수시설 공정 과정은 전력과 폐기물, 보조연료인 소각로, 연소공기, 보조연료가 투입되는 인풋과 회수 공정에서 전력 보조연료, 증기, 온수, 가스 배출, 소각 잔재물 등으로 배출되는 아웃풋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 공정 과정을 거칠 때 에너지 회수 효율을 산정합니다. 에너지 회수 효율은 소각 시 투입되는 폐기물 잠재 에너지 및 소각 보조연료를 생산 에너지에서 보조연료 및 기타 유입 에너지로 나눈 값에 경험치인 0.97을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열분해는 플라스틱을 기본적으로 산소가 없는 무산소 상태나 또는 저온 상태에서 발생하는 왁스를 정제해서 중질류를 생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열분해는 2022년에 화학적 재활용 시설로 분류가 되었으며 재활용 목적이 아닌 기존 열분해는 재활용이 아닌 열분해 소각 시설로 구분됩니다. 연구관님, 아까 SRF, 그러니까 고형 연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코르크 같은 종류요. 그 SRF를 새로운 연료로 가공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가연상 폐자원을 선별하여서 연료로 가공하는 SRF, 즉 고용연료는 크게 식물성에서 기인하는 바이오 SRF와 그 외에 기인된 일반 SRF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SRF는 폐기물에서 금속류를 선별하여서 가연분을 건조하여 제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게 맞네요. 그럼 SRF, 즉 고형 연료는 어디에 사용되고 얼마나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또 어떻게 사용되나요? 우리나라 SRF는 성형한 것과 비성형한 걸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EU에서는 특히 특수 폐기물인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 제품, 재활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폐플라스틱에 한해서 제조된 SRF를 RPF라고 해서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 제품이기에 품질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품질 등급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연료는 23년도에 285개소의 제조시설에서 146개소의 사용시설이 있고요. 주로 대부분 민간시설, 민간 제조시설에서 한 80% 정도는 비성형시설입니다. SRF 사용은 23년도에 460만 톤 정도이고 58% 정도인 발전시설에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41% 정도는 산업용 보일러에서 사용되고 지역 난방으로 약간 한 5만 6천 톤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SRF 수입은 주로 팜 껍질에 해당되는데요. 2만여 톤 정도가 수입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사용한 SRF 양이 460만 톤이라니 진짜 상상도 안 될 만한 양이네요. 우리의 생활에서 많은 양을 고형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가연성 폐자원을 선별하여 연료로 가공하는 SRF, 즉 고형연료는 크게 식물성에서 기인하는 바이오 SRF와 그 외에 기인된 일반 SRF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SRF는 폐기물에서 금속류를 선별한 후 가연분을 건조하여 제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형과 비성형으로 나누어 재활용 제품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 기준이 엄격하나 EU에서는 특수 폐기물로, 일본에서는 폐플라스틱에 한해 제조된 SRF인 RPF를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품질 등급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기준 285개소의 제조시설과 146개소의 사용시설이 있으며 주로 대부분 민간시설이고
민간 제조시설에서의 80% 정도는 비성형 시설입니다. SRF는 2023년 기준 약 460만 톤이 사용되었는데 58%는 발전시설에서, 41%는 산업용 보일러에서, 그리고 나머지 약 5만 6천 톤은 지역 난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SRF 수입은 주로 팜껍질에 해당하며 2만여 톤 정도가 수입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대하게 벌어지던 폐기물을 바이오가스와 절궁제 연료유 그리고 고용연료 등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오늘 같이 배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